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 안에는 유연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대감이라 불렀지요. 유대감은 한양 북촌의 양반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학문에 뛰어나 17살의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으며 백성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답니다. 유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지요. 얼굴은 둥글고 눈매는 온화했으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걸음걸이가 당당했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관아에 나가 정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공정하게 정사를 펼쳐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답니다. 유대감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노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밥은 먹었느냐? 유대감은 노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든 노비가 있으면 직접 약을 지어주기도 했지요. 특히 그의 집에는 6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남정네 둘과 계집종 넷이었습니다. 행랑아범 도사미는 나이가 지긋하여 유대감 집에서 수십 년을 봉직했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굵고 거친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었지요. 또 다른 남정네인 석돌이는 젊고 힘이 좋아 무거운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여종 중에는 개월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유대감 댁에서 부엌일을 맡았던 여종으로 둥근 얼굴에 순한 눈매를 가졌지요. 손재주가 좋아 음식 솜씨가 뛰어났고 유대감 부인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여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계집종이 바로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19살의 어린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감 댁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지요. 둥근 달처럼 하얀 얼굴에 까만 눈동자, 붉은 입술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을 잘했고 말씨도 고왔답니다. 사머리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유대감은 궁중의원까지 불러 치료하게 했고 사머리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답니다. 그 덕분에 사머리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사머리는 유대감에게 깊은 은혜를 입었지요. 사모라, 내 아비의 병세는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 한 집안의 식구가 아니더냐? 아비가 건강을 되찾았다면 그것으로 되었느니라. 유대감의 따뜻한 말에 사머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지요. 평생 주인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백성들은 유대감을 만나면 한결같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드렸지요. 유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만하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유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유대감을 칭송할 때 도성 안 깊숙한 곳에서는 권대감이라는 음흉한 양반이 유대감을 시기하고 있었답니다. 권대감은 기골이 장대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노비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지요. 권대감은 사치를 좋아해 집안에는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방마다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었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유대감만 총애하시는 것이냐? 과인은 언제쯤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권대감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욕망이 가득했지요. 권대감은 원래 유대감과 같은 과거 동기였지만 청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그러니 백성들의 신임은커녕 임금의 신임조차 얻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권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유대감을 제거할 방법을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최참판이 찾아왔지요. 대감께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사온데 이것을 이용하면 유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인가?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유대감이 북방 출신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권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최참판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대감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권대감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들을 매수했지요. 마침내 권대감은 유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유대감의 집으로 몰려왔지요. 아이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유대감 댁의 노비들은 주인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대감은 평소 노비들에게도 인자하고 친절했기에 노비들 역시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지요. 유대감이 체포되던 날 그의 집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노비들은 모두 주인의 구명을 위해 관아에 달려가 탄원서를 내려고 했지만 힘이 없는 노비들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이보게들,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네. 유대감은 의연한 모습으로 체포되어 갔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유대감이 역적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약을 받자 노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가? 유대감이 사약을 받고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충신인 유대감을 몰아낸 붕당의 수괴인 권대감은 유대감 댁 노비 6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문적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노비다. 유대감 같은 역적의 집에 있었으니 감사히 여기거라. 과인이 너희를 살려준 것이니. 권대감은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지요. 남정네 둘, 계집종 넷은 권대감 집 노비가 됐지만 마음은 아직도 죽은 유대감에게 가 있어 툭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주로 행랑채 뒤 작은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대감을 그리워하며 슬픔을 나누었지요. 대감마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 말고 유대감 어른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어제는 새 주인마님 앞에서 조금 늦게 절을 한다고 또 매를 맞았다네. 유대감 어른 때는 실수를 해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주셨는데 도사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권대감은 악귀 같은 양반이야. 어제는 부엌 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매질을 했다네. 아이고, 그 불쌍한 거 아직 어린아이인데. 개월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3월이는 어디 갔소? 요즘 통 보이질 않는데. 3월이. 그 애는 이상하게도 권대감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네. 안방에서 지내면서 마님의 시중을 들고 있지. 개월이의 말에 다른 노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반반한 사머리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권대감의 안방마님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 댁의 안방마님은 윤 씨라 불렸습니다. 윤 씨는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로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고약했지요. 사치를 좋아하고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곤 했답니다. 그녀는 유대감 댁의 노비들이 자신을 없이 여긴다고 생각해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시옵니다. 아이고 사모라,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한데 말이다. 과찬이십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사머리는 윤 씨의 말에 공손히 대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라, 너는 심성이 참 착하구나. 게다가 다른 노비놈들과는 달리 정말 순종적이구나. 마님께서 소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할 뿐이옵니다. 소녀는 마님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윤 씨는 사머리의 말에 만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머리는 윤 씨의 총애를 받으며 다른 노비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지요. 윤 씨는 사머리에게 비단옷을 지어주고 심지어 귀한 장신구까지 선물했답니다. 그런 사머리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권대감 내외가 출타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사머리를 힐책했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의 추운 날이었지만 노비들의 마음은 분노로 뜨거웠답니다. 이년아, 유대감께서 그리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인연이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대감께서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게다가 유대감께서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더냐? 내년이 그 은혜도 모르고 원수에게 그렇게 아첨할 수 있는 것이냐? 도사미가 꾸짖자 사머리는 얼굴을 바짝 치켜들고 대답했습니다.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어느 누구라 해서 저희 주인이 못되라는 법이 있답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 지금 와서 저승간 옛 주인을 생각해 무엇한단 말이오? 사머리의 차가운 말에 노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특히 도사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 배은망덕한 년! 내 아비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유대감 어른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주시고 심지어 내게 휴가까지 주셔서 아비 병간호를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더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은혜라 치켜 세우시오? 양반네들이 의뢰하는 일이지요. 게다가 권대감 나리께서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계시니 이제는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니오. 사모라,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가 알던 사모리가 아니구나. 개월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사머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철이 든 것이지요. 죽은 주인에게 충성해서 뭐 하겠어요? 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소? 철썩 도사미가 참지 못하고 사머리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종들이 달려들어 사머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유대감 나리의 은혜를 그리 쉽게 잊다니! 내가 어찌 그리 쉽게 새 주인에게 굴복하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원수 같은 권대감에게 아부하다니 내년에게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냐? 여종들의 거센 공격에 사머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침 귀가한 윤 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사모리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든 노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안방마님은 사머리에게 손찌검한 노비들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했지요. 내 놈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내가 아끼는 사모리에게 손을 대다니. 그날 윤 씨는 모든 노비들에게 매질을 하였고 특히 도사미는 가장 심한 매를 맞았답니다. 도사미의 등은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끝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지요. 매질을 당한 노비들은 사머리를 더욱 증오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머리는 더욱더 안방마님의 신임을 얻어 아나무인에 기고만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노비들 사이에는 사머리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사머리를 욕했고 그녀가 지나가면 등 뒤에서 침을 뱉기도 했지요. 저녀는 정말 배은망덕한 것 같아. 유대감님의 은혜를 벌써 잊었다니. 쯔쯔, 예쁘게 생긴 것이 속을 시커멓구나. 새 주인에게 아부나 하고 말이야. 앞으로는 전연과는 말도 섞지 말자.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노비들의 이런 반응에도 사머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지요. 사모라, 이걸 내게 주마. 내가 아끼던 비단이니 내게 어울리겠구나. 아이고, 마님. 소녀에게 이런 귀한 것을. 과분하옵니다. 과분하긴.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모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못 주겠느냐. 윤 씨의 총애는 날로 깊어졌고 사머리는 점점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거친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머리만은 비단 옷을 입고 다녔지요. 그들이 거친 음식을 먹을 때 사머리는 주인과 같은 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노비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도사미는 사머리를 보기만 하면 이를 갈았지요. 전연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구먼. 어찌 저리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유대감님의 은혜를 잊고 저렇게 행동하다니 정말 사람 새끼가 맞나 싶소. 한편 사머리는 윤 씨의 총애를 받은 후 이제 권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대감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사머리는 권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사머리옵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오, 사머리로구나. 들어오거라. 권대감은 사머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머리는 일부러 평소보다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왔고 머리도 곱게 단장했지요. 날이 깨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사머리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권대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은은한 향기가 권대감의 코끝을 스쳤지요. 응, 무슨 향이 이리 좋으냐? 아, 마님께서 주신 향유를 발랐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신다니 다행이옵니다. 사머리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권대감의 마음이 요동쳤지요. 그래, 좋구나. 앞으로도 자주 차를 가져다 주거라. 예, 대감마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오겠사옵니다. 사머리는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지만 권대감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사머리는 매일 저녁 권대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점점 대담해져 갔지요. 대감마님,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셨지요? 소녀가 주물러 드려도 될까요? 응, 그래 주겠느냐? 안 그래도 어깨가 뻐근하구나. 소녀에게 어깨 너머 배운 작은 재주가 있답니다. 사머리는 권대감의 어깨 뒤로 가서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권대감은 점점 마음을 빼앗겼지요. 정말 시원하구나. 이제껏 받아본 안마 중에 가장 시원하구나. 대감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옵니다. 사머리는 권대감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때때로 몸을 살짝 기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대감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나자 사머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얇은 치마를 입고 권대감을 찾아갔지요. 나리, 오늘은 특별히 좋은 차를 구해왔사옵니다. 그러냐? 어떤 차인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차인데 기력을 돋운다고 하옵니다. 사머리는 차를 우리면서 일부러 권대감 앞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골이 살짝 드러났고 권대감은 시선을 돌리지 못했지요. 사머라, 예, 대감마님. 너는 참으로 곱구나. 권대감의 말에 사머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끄럽사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권대감은 사머리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어느 날 밤, 사머리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권대감이 술에 취해 있을 때를 노렸지요. 술에 취한 권대감이 홀로 안방에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사머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숙취에 도움이 되는 꿀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오늘 술이 많이 과했구나. 누워있던 권대감이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 사머리가 얼른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자신의 몸을 그에게 밀착시켰습니다. 권대감은 사머리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요. 권대감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머리의 어깨를 잡더니 그녀를 눕혔지요. 사머라, 오늘 밤에 수청을 들어다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뜻한 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밤 사머리와 권대감은 마침내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대감은 술기운과 사머리의 젊은 육체에 취해 미친 듯이 그녀를 탐했지요. 사머리는 권대감의 품에 안기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권대감은 사머리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사머리를 위해 그녀만을 위한 별채까지 마련해 주려 했으나 사머리가 부인인 윤 씨를 생각해 거절했지요. 사머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려무나. 대감만 계신다면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사머리는 교묘하게 권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순종적으로, 때로는 애교를 부리며 권대감을 완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었지요. 이런 상황을 본 윤 씨는 질투와 분노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영감, 요즘 사머리만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밤늦게까지 서재에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을 그리 보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저 차나 가져다 주고 어깨나 주물러 주는 것뿐인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차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한 시즌이 넘도록 들어가 있으면서. 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권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했지요.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안마를 받고 있을 뿐이오. 사머리가 안무술에 능하다는 것은 모르시오? 이런 일로 질투를 하다니 당신 같지 않구려. 질투라니요. 저는 다만 집안 기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노비 주제의 주인 침소에 드나드는 것이 격에 맞습니까? 권대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곧바로 사머리를 불러들였지요. 사머라, 이리 들어오너라. 마님, 무슨 일이옵니까? 사머리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마다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뭔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정말 오해이십니다. 소녀는 다만 나리께서 차를 가져오라 하시고 어깨가 아프다 하시니 주물러 드릴 뿐이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이 한 시즌씩이나 걸리느냐? 내가 나를 바보로 아는 것이냐? 윤 씨가 소리를 지르자 사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용한 의원에게 배운 안마술이 있어 대감께서 불편해하시는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소녀는 정말 마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사옵니다.
나리께서 부르시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뿐이고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대감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리가 너를 건드리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소녀는 노비인지라 대감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님을 향한 저희 충심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윤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머리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내가 노비이니 영감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내가 먼저 대감을 유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물론입니다, 마님. 마님께서 소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어찌 제가 그리 불경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소녀는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한답니다. 사머리는 이렇게 교묘하게 윤 씨를 달래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윤 씨도 사머리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표정이 누그러졌지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한 번은 믿어주마. 대신 앞으로는 처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 마님. 마님께서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처신에 더욱 신경을 쓰겠사옵니다. 한편 다른 노비들은 사머리의 이런 행동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전현이 이제는 권대감까지 꼬셨구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 유대감님을 배신하더니 이제는 원수에게 몸까지 파는구나. 저런 년과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구먼. 도사미는 특히 분개했습니다. 사머리가 저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유대감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러게 말이오. 이래서 머리에 털 있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나 봅니다. 노비들은 사머리를 완전히 배신자로 여겼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머리 역시 이들을 냉대했지요. 어느 날 개월이가 사머리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사머라, 정말 이대로 괜찮겠니? 유대감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냐? 사머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개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죽은 사람 생각해서 무엇하겠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요. 언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사머라, 너 정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요. 언니도 얼른 정신 차려요. 개월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노비들은 사머리와 완전히 등을 돌렸지요. 사머리는 이제 권대감 댁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비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지만 누구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유대감이 나타나 권대감을 노려보다가 사라지고 어떤 날 밤엔 권대감의 목을 지그시 밟기도 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권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고 권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일이오?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시니? 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권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나 좀 살려주게. 유대감 그놈이 나를. 권대감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윤 씨는 당황하여 사머리를 불렀지요. 사머라. 어서 와서 대감을 좀 돌봐드리려무나. 사머리는 급히 달려와 권대감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대감, 진정하십시오. 꿈일 뿐입니다. 사머라. 무섭구나. 무서워. 유대감 그놈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구나. 권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머리는 정성스럽게 권대감을 돌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며칠이 지나도 권대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낮에도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지요. 저기,
그놈이 또 나를 데리러 왔구나. 권대감은 허공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대감, 저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머리는 권대감의 손을 잡고 달래며 옆을 지켰습니다. 윤 씨와 다른 노비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지만 사머리만은 밤낮으로 권대감을 돌보았지요. 권대감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온갖 처방을 해도 백약이 무효였지요. 권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헛것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유대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어느 날 밤 사머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권대감이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급히 달려온 사머리가 권대감을 깨우려 했지만 이번에는 쉽게 깨어나지 않았지요. 대감, 대감마님. 사머리는 권대감의 몸을 흔들었지만 권대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대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용한 무당이라도 불러보시면 어떨지요? 사머리가 제안하자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여봐라, 어서 명망 높은 무당을 불러와라. 마침내 명망 높은 무당이 불려왔습니다. 백발의 노파인 무당은 권대감의 침상에 다가가 한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혼이 대감님을 괴롭히고 있군요. 무당은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굿을 시작했지요. 그녀의 몸짓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신이 내렸다는 듯 권대감의 침상에 다가갔습니다. 아주 독한 한이 이곳에 서려 있구나. 오래된 원혼이 복수를 원하는구나. 무당의 말에 권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더욱 악화된 상태가 되었지요. 칼춤을 추던 무당이 외쳤습니다. 찾았다. 이 지독한 원혼을. 그러면서 빈사 상태로 누워있는 권대감에게 다가갔지요. 무당은 북을 더욱 격렬하게 치며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지독한 원혼이 이곳에 있다. 거기 있지 말고 어서 나오거라.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무당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권대감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유대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용서하시게. 권대감은 허공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나리, 진정하십시오. 사머리가 권대감을 붙잡으려 했지만 권대감은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습니다. 저기 있다. 유대감이 나를 데리러 왔다. 으악. 권대감은 침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내가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권대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개를 꽉 움켜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권대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뒤집히며 축 늘어졌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시오. 윤 씨가 권대감의 몸을 흔들었지만 권대감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이럴 수가. 윤 씨는 절규하며 권대감의 시신을 껴안았습니다. 사머리도 놀라서 권대감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이미 손쓸 틈이 없었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일이냐? 내년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권대감의 첫째 아들인 권필이 무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아버님을 죽였구나. 이 요망한 것! 둘째 아들 권봉이 무당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무당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이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구슬하다가 아버님이 일이 되었는데. 가족들의 원망에 무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권대감이 꽉 움켜쥐고 있는 베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지요.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 저 베개를 보십시오. 베개가 왜?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권대감의 손에서 베개를 빼냈습니다. 베개는 권대감의 손톱 자국으로 찢어져 있었지요. 이 베개 안에 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의아해하며 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권필이 칼을 가져와 베개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개 속에서 상투가 하나 굴러 나왔지요. 아니, 이게 무엇이냐? 모두가 놀라 상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상투였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무당이 상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상투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대감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마 유대감의 것인가? 무당의 말에 윤 씨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노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유가놈 집에서 온 노비놈들을 모두 끌고 오너라. 권필이 소리쳤습니다. 사머리를 뺀 5이 마당에 꿇어앉자 권대감의 아들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빨리 자백하지 못하겠느냐? 어떤 놈이 이런 고약한 짓을 한 것이냐? 권필은 단단한 체격의 사내로 눈빛이 매서웠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하며 노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노비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도사미는 몸이 약해진 탓에 겨우 숨만 쉬고 있었지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개월이가 울며 호소했지만 권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노비들을 때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머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원수의 베개 속에 주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나다. 자지러진 사머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사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머리는 더 이상 비굴한 표정이 아닌 당당한 얼굴로 권대감의 아들들을 노려보았지요. 내 인연이 감히. 권필은 분노로 몸을 떨며 사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머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렇다. 나는 유대감 어른의 충직한 종이다. 어른께서 역적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실 때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노라고. 사머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복수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인연이 아버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는 단지 베개 속에 어르신의 상투를 넣었을 뿐이다. 내 아비는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 죽었을 뿐이지. 사머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머리가 남편을 죽인 원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요. 내년이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사머리는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요. 그리고 어찌 원수와 한 하늘 아래 살 수 있단 말이오. 사머리의 고백을 들은 권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칼을 빼들었지요. 이 몹쓸 년! 감히 우리 아버지를! 대감마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번쩍 권필의 칼이 번개처럼 내려쳤고 사머리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대감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지요. 권봉과 권석이 분노하며 칼을 빼들고 사머리의 시신을 난도질하려 했습니다.
이런 몹쓸년의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 개에게 던져버려야겠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때 권필이 갑자기 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형님, 어찌 막으신단 말입니까? 비록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그녀의 충절만은 가상하구나. 권필의 의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머리를 양지 바른 곳에 상투와 함께 묻어주고 엄숙하게 제를 올리도록 하라. 그것이 그녀의 충절에 대한 예의다. 권필은 또한 유대감 댁에서 온 5명의 노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너희들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다. 사머리의 충절에 감복하여 내리는 은혜이니 당장 이 집에서 떠나거라. 노비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사머리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그 아이야말로 가장 충직한 종복이었는데. 도사미는 사머리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사머라,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희 진심을 몰라봐서 미안하구나. 개월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사머리의 주검은 유대감의 상투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권필은 자신의 말대로 사머리의 묘에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게 했지요. 그렇게 충직한 사머리는 주인의 원수를 갚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사머리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감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권대감에게 매수되었던 증인들 중 일부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또한 권대감의 측근이었던 자들도 하나둘씩 당시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대감은 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신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대감이 북방 반란 소식을 알리려던 유대감의 보고서를 가로채 내용을 조작하여 역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은 크게 놀랐습니다. 권대감 가문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고 권대감의 부인인 윤 씨와 자식들을 먼 곳으로 유배되었답니다.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후손들의 벼슬길도 영원히 막혔지요. 반면 유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유대감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가족들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였지요. 유대감의 아들 유창은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고 가문의 재산도 되돌려 받았습니다. 유창은 사머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사머리의 묘를 찾아가 정중히 절을 올리고 그녀의 묘를 유대감 가문의 묘역으로 옮겨 대대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한편 자유를 얻었던 다른 노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가든 사머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지요. 세월이 흘러 사머리의 이야기는 민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충성심을 기리며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 그 노래는 대대로 전해졌답니다. 사머리는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신념만 있었지요.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권대감의 더러운 손길을 견뎌가며 모든 이의 멸시를 받아가며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사머리. 그녀는 진정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머리의 충성심은 죽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의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혼자 남겨둡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머리를 기억하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충직한 노비 사머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남대문 장터에 김첨지라는 달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첨지라는 양반이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40을 조금 넘었는데 키는 작고 어깨는 축 처져서 영락없는 고생꾼의 모습이었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려서 새까맣고 손은 닭털을 뜯느라 거칠어져서 나무 껍질 같았지요. 김첨지는 20살 때부터 이 닭장사를 시작했으니 벌써 20여 년째 이 일만 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이 장사를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닭에 대해서는 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답니다.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닭이 수탉인지 암탉인지 살쪘는지 말랐는지 심지어 며칠 전에 알을 낳았는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 양반의 성격이 참으로 급했습니다. 조금만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벌컥벌컥 화를 내고 손님이 값을 깎으려고 하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김첨지 또 화냈나?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답니다. 오늘도 김첨지는 이른 새벽부터 집에서 기른 닭 10마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겨우 2마리밖에 팔지 못했지요. 이 양반이 참으로 운이 없어서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이러다가는 온 식구가 굶어 죽겠네. 김첨지는 장터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답니다. 눈썹은 팔자로 쳐져 있고 입은 삐쭉 내밀어서 마치 화난 원숭이 같았지요.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낡은 담배통을 꺼내더니 담배를 한 대 물고는 박박 빨아댔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 망할 세상 같은 일하고 닭도 안 팔리고 세상도 각박하고.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니 마치 김첨지의 속상한 마음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답니다. 애꿎은 담배만 자꾸 빨아대니 담배통이 금세 비워질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어기적 걸어오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보였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머리에는 꼴에 선비랍시고 넓은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갓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채 노릇을 할 것 같았지요. 몸에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빨지 않았는지 때가 새까맣게 타서 떼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지요. 턱에는 염소 수염을 길게 매달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성기어서 마치 닭털을 몇 개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멍하니 풀어져 있고 입은 반쯤 벌어져서 침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요. 발을 보니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한쪽 뒤축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절뚝절뚝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부채도 여기저기 찢어져서 바람이 나올지 의심스러웠답니다. 이 수상한 촌선비가 김첨지의 달장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이리저리 갸웃거리면서 바구니 안에 장닭 한 마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 장닭은 김첨지가 아침에 가져온 닭 중에서도 가장 실한 놈이었습니다. 깃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빨간 벼슬은 마치 불꽃처럼 시뻘갰습니다. 몸집도 제법 커서 다른 닭들보다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목을 길게 빼고 꽃기호하고 울 때마다 가슴을 쭉 내밀어서 마치 장군 같았답니다. 촌선비는 한참 동안 그 장닭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김첨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장사꾼 양반. 김첨지가 고개를 들어 촌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뭔 일이시오? 이게 도대체 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첨지는 귀를 의심했지요. 보통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이게 얼마요? 라고 묻는 법인데 이 촌선비는 이게 뭐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첨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촌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뭐가 뭐라는 거요? 보면 모르겠소. 달기면 달기지. 달리 뭐가 있다는 말이오? 그런데 이 촌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달기요?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김첨지는 이제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어서 속상한데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받으니 더욱 짜증이 났지요.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소. 닭을 보고 닭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다는 거요? 혹시 눈이 어두우신 거 아니오? 김첨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촌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장닭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김첨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이 촌선비가 정말 바보인 것 같은데 혹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어서 속상했던 김첨지는 순간 악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을 속여서 비싼 값에 닭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김첨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장사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이쪽을 보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 그러시오. 혹시 이 닭이 좀 특이하게 보이신다고요? 김첨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다른 닭들과는 뭔가 다르게 생겼잖소. 촌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김첨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촌선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촌선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첨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실은 말이지요. 김첨지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촌선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놈이 닭처럼 생겼다고 해서 헷갈리셨나 보군요. 하지만 이건 닭이 아니라. 김첨지는 잠시 뜸을 들이면서 촌선비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촌선비는 숨을 죽이고 김첨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김첨지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쳤습니다. 봉황이요. 봉황. 김첨지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지요. 이건 천하에 둘도 없는 봉황이라고. 그러자 촌선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촌선비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릎을 딱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봉황이로구나. 촌선비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구부려서 코가 닿을 듯이 장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소. 이 아름다운 깃털 좀 보시오. 그리고 이 당당한 자태, 역시 예사닭과는 다르구먼. 촌선비가 손뼉을 치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김첨지는 속으로 이런 바보가 다 있나 하고 혀를 찼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봉황은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김첨지가 점점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멀리 남쪽 나라에서 가져온 건데 그곳에서는 임금님만 기를 수 있는 귀한 새랍니다. 한번 울 때마다 천리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김첨지는 점점 말이 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봉황의 깃털을 하나라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고 알을 하나만 먹어도 10년은 젊어진답니다. 촌선비는 김첨지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정말 귀한 새로구나. 그런데 이런 귀한 봉황을 여기서 팔고 계시다니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촌선비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김첨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야 제가 젊었을 때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구한 겁니다. 그때는 이게 봉황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학자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봉황이라고 하더군요. 촌선비는 한참 동안 장닭을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봉황이 얼마요? 드디어 가격을 묻자 김첨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장닭이 기껏해야 5냥 정도였는데 김첨지는 얼마를 받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도망갈 테고 너무 싸게 부르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이 촌선비가 정말 바보 같으니 한번 크게 불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건 워낙 귀한 물건이라. 김첨지가 턱을 매만지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팔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답니다.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촌선비가 애걸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첨지는 잠시 더 뜸을 들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냥이요. 50냥. 보통 닭값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가격이었지요. 김첨지도 부르고 나서 너무 비싸게 불렀나 하고 후회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촌선비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냥이라 봉황치고는 오히려 싸군요. 다른 곳에서는 100냥도 넘게 받는다던데. 뭐라고요? 봉황치고는 싸다고요? 김첨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50냥에 사겠습니다. 촌선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촌선비는 뒤돌아서서 허리춤의 전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만지작거리면서 돈을 세기 시작했지요. 김첨지는 혹시 돈이 모자라서 울상을 지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촌선비는 태연하게 50냥을 꺼내서 김첨지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여기 50냥입니다. 봉황 잘 받겠습니다. 김첨지는 손에 쥐어진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50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닭 2마리 팔아서 겨우 10냥을 벌었는데 한 번에 50냥을 벌다니. 촌선비는 장닭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지요. 김첨지는 손에 쥔 돈을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로 50냥이 맞았답니다. 하하, 이게 웬 횡재냐? 김첨지는 입이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온종일 장사한 것보다 단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챙긴 것이지요. 저런 미친놈이 하루에 한 놈만 걸려도 좋으련만. 김첨지는 신이 나서 남은 달들을 정리하고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한잔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김첨지가 선술집에서 막걸리 사발을 연거푸 비우며 기분 좋게 취해가고 있을 때 동원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나으리! 사또 나으리! 이방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사또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웬 미친놈이 수문장에게 떼를 쓰며 사또께 봉황을 올리겠다고 야단입니다. 뭐라? 봉황! 사또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봉황이라면 임금님의 상징이 아닙니까? 어떤 놈이 감히 봉황을 가져왔다는 것일까요? 그 자를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거라. 사또가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꾀죄죄한 선비가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들고 사또 앞에 섰습니다. 소임 마가무게라고 하는 자입니다. 촌선비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속에 정말 봉황이 들었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불철주야 우리 고을을 위해 애쓰시는 사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사옵니다. 어디 보자. 사또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선비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와 이방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보자기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장닭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또를 우롱하듯이
날개를 퍼덕이며 울어댔지요. 장닭이 목청을 뽑아서 울어댔습니다. 동원 안이 온통 다 우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사또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이놈, 이 사또를 농락하는 게냐? 사또가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저놈에게 매운 곤장 20대를 맛보여라. 사또의 호령에 아전들이 달려들어 촌선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촌선비는 태연하게 손을 저었지요. 잠깐만요. 사또 나리,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잘못이라니? 닭을 가져와서 봉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분명히 봉황이라 해서 사왔사옵니다. 촌선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샀다는 것이냐? 남대문 장터의 닭장수에게 샀습니다. 분명히 봉황이라고 해서 팔더군요. 촌선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그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김첨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김첨지는 선술집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있을까? 하하하! 김첨지는 막걸리에 취해서 혼자서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첨지, 내 이놈 어디 있느냐? 김첨지가 동원에 끌려오자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이 순진한 선비에게 닭을 봉황이라 속여 팔았겠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사또가 김첨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아니고 김첨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촌선비가 김첨지의 설명을 가로챘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아무리 본데 없는 숙맥이라지만 닭 한 마리를 300냥이나 주고 살 턱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300냥? 김첨지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냥을 받았지? 내가 언제 300냥을 받았어? 김첨지가 소리를 질렀지만 벌써 판세는 결정났답니다. 결국 투자한 돈의 6배인 300냥을 챙긴 촌선비는 동원을 나와서 휘파람을 불며 주막으로 향했고 동원에서는 철썩철썩 김첨지의 볼기장 맞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촌선비의 정체는 유명한 사기꾼이었답니다. 이 자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욕심 많은 상인들을 이런 식으로 털어먹고 다니는 악질 사기꾼이었지요. 이 사기꾼의 수법은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먼저 바보인 척하면서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한 다음 상대방이 거짓말로 물건을 팔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관가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것이지요. 이 사기꾼은 처음부터 김첨지를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김첨지가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결국 헛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짓말을 한 김첨지는 매도 맞고 돈도 잃었으며 교활한 사기꾼은 쏠쏠한 재미를 보고 다음 먹잇감을 찾아 떠나갔답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지요.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 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법이랍니다.